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은요. 애덤 그랜트가 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북튜버이자 작가인 이시한 작가와 함께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히든 포텐셜 제목 네. 자체가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게 포텐셜이 네. 이미 뭔가 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히든이 있으니까 정말 꽁꽁 숨겨진 느낌 아닙니까? 잠재력인데 네, 잠재력인데 그 원래 잠재력이 더 숨겨져 있는. 잠재력은 히든인데 예.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니까 아하. 마치 역전압처럼 이렇게 뭔가 중복돼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근데 히든 포텐셜 이 책을 별책 부록에서 꼭 다루고자 했던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애덤 그랜트는요. 예. 이 책의 작가가 이제 애덤 그랜트인데 애덤 그랜트는 또 한국에서 한국 독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팬층이 두터운. 그래서 후광 효과가 좀 있어요. 후광 효과요? 네, 애덤 그랜트가 냈으면 뭔가 다르겠지. 아. 뭔가 좋겠지. 어. 그리고 같은 걸 읽어도 누구야? 하고 읽는 것과 애덤 그랜트 책이야? 읽는 건 좀 다르니까. 왠지 뭔가 좀 명문대 교수님 느낌?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서 그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이 왜 지금 나왔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AI 시대잖아요. 네네네. 이번 주에도 그 GPT-4.5가 발표되면서 또 새로운 버전. 완전 와 이거는 그 허라고 영화에서 음. 그 AI와 대화하는 그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까지 가능한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미 이건 된다. 이제 현실화된다. 네, 이걸로 된다. 다 왔다.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이것도 돼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AI 시대에 이 책이 와 그러면 나는 AI 시대에 도대체 뭘 해야 되지라고 이제 좌절하는 사람한테 이 책이 이런 거를 하면 괜찮을 거야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네네. 이런 거라면 좀 경쟁력 있게 갈 수도 있을 거야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AI 시대에 좀 적합한 책이 아닐까 그래서 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가능성을 되찾고 또 그걸 키우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애덤 그랜트가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후광 효과가 있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대표적인 저자이기도 네. 하고요. 와튼 스쿨의 교수이기도 하죠. 네. 아우.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그 조직심리학 교수인데요. 조직 심리학. 최연소 종신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연소면 도대체 몇 살인데 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네. 이분이 좀 민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좀 짐작할 수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1981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인데? 그 근데 42세 언제 교수가 되지? 그러니까요. 이 몇 년 전에 됐거든요. 몇 년 전부터 종신 교수였으니까 그래서 최연소구나 아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분이 책 중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책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어요. 오리지널스. 그리고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싱크 어게인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오리지널스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리지널스가 이거를 만든 계기 자체가 굉장히 웃겨요. 네. 그러니까 와튼 스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가르치니까 네.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이거든요. 경영학을 가르치니까 좀 우수한 제자들이 찾아온 거죠. 네. 교수님 이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뭐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괜찮으면 투자를 해주세요. 네, 투자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네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제자들을 좀 못 믿겠는 거예요. 사업 계획은 괜찮은데 이 제자들이 평소 하는 꼬라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나는 투자는 안 할 거야 거절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와비파커라는 기업을 만들어요. 이게 그 어떤 회사예요? 안경업계 애플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말하자면 인터넷으로 안경을 보내주고 거기서 피갖고 나머지를 돌려받으면서 이제 안경을 좀 싸게 공급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이게 나중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데 시총이 지금은 한 2조 정도 돼요. 그때만 해도 8조까지 나갔습니다. 이야, 애덤 그랜트 교수님이 땅을 쳤겠네요. 그래서요. 그 땅을 치면서 내가 왜 이런 황금알 낳는 거위를 못 알아봤을까? 너무 억울해서. 그러면 나는 이 친구들을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네네. 이렇게 성공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거를 생각해서 이 친구들은 이런 점이 달랐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스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에요. 그게 뭐 생각보다 게으르다. 생각보다 오리를 안 한다. 그리고 실패를 많이 겪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 친구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안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더라라고 하면서 낸 책입니다. 이야, 그거는 이제 오리지널스, 네, 오리지널스. 전작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랑을 받았고 이번에는 히든 포텐셜로 네. 이 작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도 자세히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히든 포텐셜, 뭔가 숨어있는 우리의 잠재력, 끝에 보면 뭐 두뇌 IQ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재능, 네. 신체적 발달 정도 혹은 네. 뭐 또 부모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특히 인성에다가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성이라는 게 아까 히든 포텐셜이 정말 잠재력인데도 더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씀하신 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 포텐셜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한다면 네.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데 더 안쪽에 있는 게 인성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갑질이라는 말도 예. 그 정말 이렇게 그 한국 사회 또 특징으로 예. 갑질이란 말이 GAF 뭐 이런 GAP 해가지고 아예 영어 사전에 있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게 영어에 없듯이 네. 갑질도 영어에 네. 없어서 그냥 한국말 표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영어 알파벳으로 사전에서 풀어서 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질은 정말 인성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인성 나쁜 거를 했을 때 갑질이라고 하지. 그런 위치가 아닌 사람이 갑질처럼 막 이렇게 하면 갑질이라고 안 하죠. 그냥 성질 부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사실 갑질 문제는 정말 그 말씀하신 그 지능이라든가 성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기량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인지기량은 높지만 그 인성 이런 거 품성기량이라고 합니다. 품성기량은 낮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량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품성기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네. 이 AI 시대에는 수많은 인지기량이 자동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능력적으로 좀 똑똑하게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예를 들어 뭐 외국어를 5개 국어를 한다. 네네네. 와, 뭐 내가 그래서 이거 다 통역할 수 있어라고 해도 AI가 40개 국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기량을 가지고선 인간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인지기량으로는 AI한테 안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품성기량이야말로 AI 시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 책이 이제 나온 거죠. 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다. 네. 품성이다. 네. 그게 가장 기반이고 또 AI 시대에 진짜 그 인공지능과 가장 사람이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네.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네. 거고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또 이제 반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품성 좋고 성격 좋고 예의 바르고 하면 뭐하냐. 좀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애덤 그랜트가 좀 그 실험을 책에 쓴 게 있더라고요. 체스 팀을 네. 가지고 네. 체스를 어떻게 좀 이거를 실험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덤 그랜트가 했다기보다는 예. 그 체스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찾았죠. 실험 사례를. 네. 애덤 그랜트의 특징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해요. 여기 보니까 뭐 그 농구 선수도 인터뷰하고 뭐 굉장히 글로벌 기업의 CEO도 인터뷰하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징 룩스라는 중학교 체스 팀을 인터뷰합니다. 네. 거기서 그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모리스 애슐리 코치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체스라는 건 체스를 두는 아이 딱 그러면 일단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보통은? 왠지 좀 똑똑해 보이죠? 그렇죠. 네. 명문 사립대 아이들이 네, 네. 뭔가 그 영국 특히 영국 친구들이 뭐 해리포터 이러면서 아. 딱딱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귀족적이고 막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완전 반대로 할렘가의 아이들입니다. 할렘가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빈민가 출신 아이들. 그렇죠. 그 말하자면 피부색이 좀 짙은 아이들은 똑똑하지 않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겠다. 그런 일념하에 2년 동안 이 할렘 빈민가 출신 아이들을 전국 체스 챔피언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네. 이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의 체스 팀인데 가정 환경도 어렵고 일단 그 팀의 팀원도 굉장히 적고요. 무엇보다 체스를 배운 지 2년밖에 안 된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체스 팀이요. 그 다른 명문 사립 학교에서 그보다 훨씬 오래 체스를 두었던 아이들을 이기고 챔피언이 돼요. 체스 챔피언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이냐? 이걸 이제 파헤치는 거죠. 그러게 뭐 코치가 잘 가르친 거냐? 네. 아니면 진짜 뭐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한 거냐? 그 배경을 때려가면서 이렇게 따져봐야겠네요. 네. 배경을.
이게 신동이 아니어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동이라고 했을 때 신동이야말로 약간 IQ, 성적 이런 개념이 좀 타고나는.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강하면 신동인데 이 친구들은 품성 기량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 배우려고 하는 막 네, 자세라든지. 네, 그러니까 인지 기량 면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더 낮았죠. 왜냐면 고등학교 자체도 클래스가 좀 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문 사립 고등학교랑 그리고 그 할렘가에 있는 그런 공립고등학교니까 클래스가 달랐는데도 이 품성 기량을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따져봤더니요. 일단 주도력, 그리고 친화력, 자제력, 결의 이 네 가지 요소였습니다. 이런 성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자라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량이라는 말을 붙인 거거든요.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 결의가 네.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좀 교육을 시켰더니 네. 훨씬 더 잘하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나이 들고 나서도 가능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네. 이거 어린 친구들이니까 저렇게 해서 좀 잠재력이 끌어나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 체스 얘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체스 아이들이 예. 교육을 받을 때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자면서도 이렇게 침대에 체스판이 그려지고 자기가 체스 두는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 주도력, 뭐 자제력, 결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 대학생이 네. 당구를 처음 배웠을 때 천장에 당구대가 천장에 떠오르는. 당구대 있고 이렇게 치면은 뭐 된다. 그런 것들이 예,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 내가 너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어른들도 그게 향상되더라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학교 때 당구 이러면은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례를 또 찾았습니다. 네. 서아프리카에서요 1,500명 정도의 창업자를 모집했어요. 네. 창업자 집단을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통제 집단을 2개로 나눴죠. 그래서 한 팀은 그냥 사업을 운영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팀은 뭐 좀 사업 운영을 어떻게 잘할까 해서 인지적 기량을 좀 발전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팀은요, 새로운 개념을 좀 배우고 자기 반성을 한다든가 품성적 기량의 교육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뭐 어떻게 회계 장부를 처리할까 그 인지적 기량이라면 한쪽은 좀 품성적 기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2년 정도 있다가 수입을 보니까 품성 기량을 향상시켰던 쪽의 수익이 평균 30% 정도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팀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품성 기량을 기르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창업자니까 나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품성은 왜냐면 이게 딱딱한 게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성질이 있고요. 이게 아마 그렇지 않고 어릴 때 길러지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를 이제 성격과 약간 혼동하시는 거예요. 성격, 성질 이런 것과 품성을 좀 혼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성질은 본능에 가깝고요. 품성은 가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너무 짜증이 나요. 예. 뭐 이런 상황이 짜증이 나는데 이 짜증이 나는 건 내가 본성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다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짜증을 그냥 내 성질대로 부렸다가 안 좋은 꼴을 많이 당하잖아요. 손해 볼 수 있죠. 많이 손해를 보니까 아 그래 짜증이 나지만 참아야겠다. 이게 품성이거든요. 속된 말로 더럽지만 참는다. 그렇죠. 그게 자제력인 거고 그런 자제력이 좀 강하게 있으신 분은 너무 짜증나지만 잘 참고 오히려 친절하게 했더니 나중에 오히려 미담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짜증이 난 걸 그대로 짜증으로 부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아니죠. 바로 앞에서 악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서 타고난 것과 품성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지적 기량을 높여주듯이 네. 품성 기량도 교육과 어떤 뭐 자제력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내가 그쵸. 발전시킬 수 있었다. 네,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부부싸움 같은 것도 예. 한번 신혼 초기에는 이제 죽어라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싸우고 나면 내가 맞다고 해가지고 이겨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아 역시. 예. 남는 게 없잖아요. 결국 그렇죠. 결국 나중에 다 돌아오는구나, 더 나쁘게 돌아오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어떤 자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원만하게. 네. 네. 야, 그게 경험적으로도 다 이제 체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제 기질과는 다르게 후천적으로 품성 기량이라는 걸 이제 서로 높일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근데 약간 예전에 뭐 곰과 호랑이 그 당군 신화도 있습니다만 네. 똑같이 100일 동안 마늘과 네, 쑥을 네. 먹고 버티라고 하지만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그렇죠. 곰은 100일 동안 먹고 기다렸고 네. 이게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품성기량 교육을 받다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제력이 어느 정도 안 되면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어떤 사례들 같은 걸 보면, 이런 것까지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 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지 내가 고속 성장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하는데 편안하잖아요?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워서 잠자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내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발전이라기보다는 평화 유지죠. 근데 뭐 그러는 시기도 있지만 또 발전해야 되는 시기도 있는데 계속 유지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예를 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5개, 6개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와,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이 언어를 저 언어로 통역할 정도로 자유자재로 하거든요. 그런 언어 천재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잘하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정도 되면 타고나는 거다, 언어 천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뭐 8개월 동안 했는데 너는 안 돼, 포기해, 이런 얘기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됐나 보니까 말하자면 불편함. 그러니까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데 여기 일본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냥 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예. 말을 걸어서, 그러니까 나는 일본어를 정말 2마디밖에 못하지만 아리가또, 사요나라 이거밖에 못하지만 말을 걸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불편한 상황에 던져놓는 거죠. 실수하더라도 도전하고. 네, 자꾸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관계에서 배우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다른 언어들도 그런 과정들을 내가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러시아도 그렇게 익히고 뭐 다른 스페인어도 그렇게 익히고 하다 보니까 5개, 6개 언어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걸 불편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성장의 끝에머리,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그래도 이걸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그 편하다는 건 당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증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예전에 그 가수 성시경 씨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어 잘하고 네. 외국어 잘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너는 천재구나.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그렇게 잘해. 되게 쉽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본인도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노력은 안 알아주고 아, 쟤 그냥 잘하나 봐. 뭐 이렇게 쉽게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최고 고수의 전문가들은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가령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되게 편안하게 노래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고수라는 거죠. 근데 막상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따라해보면 이거 아니잖아.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 네.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게 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게 또 근데 아니고.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나는 연습이 있었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에는 네. 마치 인간 스펀지처럼 많은 걸 흡수해서 네네. 가난을 벗어난 한 여성의 사례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 품성기량 중에 예. 그런 어떤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열심히, 그러니까 주도력 있게 하는 것들도 있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제력이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 이 여성은 말하자면 주도력이라든가 또 결의 같은 것들인 거죠. 그 친화력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싱글맘의 6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 엘로디 홉슨이라는 친구인데 네. 처음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글은 알잖아요. 근데 싱글맘의 6번째 막내니까 사실은 이 아이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신경을 쓸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글도 모르고 학교에 들어간. 글도 모르고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투자회사의 공동 최고 경영자가 되고요. 오. 스타벅스 이사회의 이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인터뷰해보니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모조리 배우겠다는 흡수 역량이 정말 뛰어났던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배워버리겠다. 네. 다 내 걸로 만들겠다. 내가 그런 사람 있죠. 학교에서 예. 뭐 질문 있어? 그러면 저요 하면서 뭔가 자꾸 물어보는 친구 있죠. 이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배움, 단어 이런 것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정보를 흡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는 나한테 유용하고 아니고 걸러낼지 판단까지 하는 역량도 늘어나게 됐고요. 아하, 그러니까 다 흡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걸러내는 것도 그렇죠. 중간에 이제 기술을 네네. 익히게 됐고, 근데 그 중간에서 보면은 뭐 훈계도 많고 충고도 많고 한데 네. 그걸 어떻게 걸러내야 돼요? 이게 그 예능 프로그램 너퀴즈 있잖아요. 너퀴즈. 예. 너퀴즈에서 어떤 아이의 명언이 아직도 이제 돌아다니는데 어. 그러니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런 게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 게 왜 그런가 보면요. 충고는 나의 진짜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이 충고를 할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한 친밀감이 있어서 나를 잘 알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아끼는 마음에 그렇죠. 이 사람 그렇지 않으면 에이, 듣기 좋은 말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 좀 싫은 소리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얘기가 내가 듣기에도 타당한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충고의 조건이 친밀감, 그 다음에 진짜로 아끼는 마음,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가지면 이거는 나한테 진짜 좋은 충고다. 아프지만 싫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여성은요 이걸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와 조언을 잘 받아들인 거죠. 막 되게 흡수하는 성향이니까 사실은 이러다가도 그 자기가 좀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건 싫어 이렇게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진짜 아픈 잔소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충고를 좀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수업 끝나는데 자, 뭐 질문할 사람 있어? 하는데 저요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반 아이들의 그 싫어하죠. 어떤 눈초리를 많이 받고 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 어떤 장소에서 계속 혼자서 질문을 하면 포럼에 갔는데 한 사람이 계속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나중에 따로 가서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자기가 그런 배움이 갈급하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요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그 미 상원의원을 지냈던 빌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농구 선수였는데 상원의원이 됐거든요. 이야. 이 사람이 멘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볼 호그가 된다. 볼 호그가 무슨 뜻이에요? 욕심쟁이.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볼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혼자서 슛 넣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혼자 그쵸. 드리블하고 하고 네.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 좀 이제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안 팀도 좋잖아요. 망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이 원래는 좀 라고 해서 이 조언을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이렇게 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 브래들리가 이 여자 괜찮다. 내가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또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려고 하잖아요. 스타벅스 이사회에 추천을 해준 게 이 브래들리 상원의원이래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주도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고 무엇보다 결의, 내가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결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어릴 적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글도 모른 채 학교에 들어갔던 어떻게 보면 이제 흙수저 출신인데 네. 정말로 정말로 성공하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충고도 있었고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내 걸로 소화한 네. 그 자신도 또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왜 유튜브 하다 보면은 악플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욕설이 포함되어 있거나 네. 그러니까 그 완전히 비방 이런 게 있을 때는 다 삭제하고 아예 차단 처리해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런 충고해 주시는 분들은 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언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가도 굉장히 많이 네.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엔 욕설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삭제된다는 거 좀 더 지능적인 악플러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또 딱 차단하시는 방법이 반말하시는 분을 일단 삭제하셔도 됩니다. 댓글이지만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네. 사람을. 그래서 네. 반말로 적혀 있다. 그런 것도 삭제하셔도요. 그 반말 얘기지만 그렇게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뭔가 좀 존댓말 하고 그런 사람은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 의견을 좀 듣는 게 낫죠.
저는 약간 어떤 생각하냐면 반말로 그렇게 댓글인데 그래도 좋은 조언 내용이면 네. 아 우리 부모님 세대시구나. 아, 할아버지 할머니실 수도 네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네. 농구 선수인데 미국 상원 의원이 된 그 멘토를 두고 있었고 네. 흑수저에서 스타벅스 이사가 네. 된 사례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네. 자 그런데 일본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권투 선수에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된 사람도 있어요. 네. 아마 권투 선수였다 건축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깜짝 놀라실 텐데 네. 이름은 어느 정도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바로 안도 다다오입니다. 안도 다다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리 권투 선수죠. 예. 그러니까 공고를 졸업하고 사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같은 쌍둥이가 권투라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나는 재능이 없구나 알아가지고 그냥 그걸 좀 포기했거든요. 백수로 좀 지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럼 백수로 지내면 또 그래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우연히 헌책방에서요. 프랑스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르 꼬르비제의 작품의 그 작품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짓는 그게 이런 모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감동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티켓을 끊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유럽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르꼬르비제의 작품도 좀 보고 예. 이왕 온 김에 그 유럽이 또 건축이 또 옛날 유명한 건축물들이 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답사를 해요. 다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도 다다오를 얘기할 때 결국 대학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답사를 통해 가지고 경제에 이른 사람이에요. 최종 학력은 공고 졸업이라 정식으로 건축을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 그 작품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원주에 가면 뮤지엄 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산이 그래서 저는 한국 이름 산인가 그랬더니 스페이스와 네이처 아트의 앞자를 따서 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된 그 뮤지엄이고 서울 마곡의 LG 아트센터나 예. 아니면은 제주도 가시면 뭐 그 글라스 하우스 예. 도 있고 또 본태박물관 이런 것도 있고 그 한국에서도 이 사람 작품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재밌는 게요 불완전주의자입니다. 불완전주의자. 완전주의자가 아니라 불완전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투를 하면서 더 그게 공고해졌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흠잡을 데 없는 경기는 없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봤자 어차피 맞게 돼 있다. 한 대도 안 맞는 경기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면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이 난관을 피하지 말고 일단 맞서자. 예? 얼굴과 머리 이게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여기를 보호하려면 몸은 몇 대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건축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그 되는 것처럼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설계에서 너무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추구한다. 그 정도. 그래서 이 사람 작품 중에 진짜 유명한 게 빛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빛의 교회. 네.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해야 되나? 네. 밖으로 통하게 뚫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랑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그 십자가 모양으로 교회에 쫙 비치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엔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 자연빛, 자연광으로 딱 이렇게 교회 안을 비추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 좋다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춥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리창만 달았대요. 아. 근데 안도다다고 갈 때마다 이 유리 없애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네. 오. 재미나네요. 네. 근데 약간 이게 불완전주의자라고 네. 해서 이 사람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벽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또 평소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때 뭐 좀 어떤 거 말씀해 주시죠? 이 책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세 가지를 잘못한다. 첫째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완벽하려니까 문제다는 거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네요. 둘째는 이게 실패로 이어질지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하던 것만, 잘하는 것만 계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그러다가도 실수하게 되면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해서 무언가를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 잘못이 하고 나를 비하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는 안 하고 혹시 되더라도 이건 안 돼라고 하면서 또 자기를 비하하고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완전히 프리즈, 얼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완벽주의를 버리고 불안함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실패한 게 그게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실패와 배움의 차이는 실수는 똑같이 해요. 그죠? 실수는 똑같이 하는데 그게 내가 실패로 받아들이면 실패가 되는 거고 그걸 그다음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실수를 한 번 한 것뿐인 겁니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 한 번 실수로 내가 실패자가 되진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어차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도 다다오의 말은요.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원동력이 아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 도전장을 내밀고 싶은 욕구가 나의 원동력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왠지 안도 다다오 이분은 행복 지수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존감도 높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앞서서 품성기량이라는 키워드도 들어봤는데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네네. 이 안도 다다오 같은 건축가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이 임시 구조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품성기량, 이런 품성들이 필요하다가 됐잖아요. 그게 이제 1장의 주 얘기들이고 2장으로 가면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속의 임시 구조물. 그렇죠. 근데 그 임시 구조물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형상화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럼 그런 방법들이 무엇냐 하는 예. 건데요. 말하자면 열심히 노력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죠. 주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나열해서 정리해 준 건데 네. 그중에 하나가 임시 구조물이 말하자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놀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습을 할 때 그 연습을 내가 저걸 연습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냥 외우는 것보다 친구랑 해가지고 둘이서 막 그 퀴즈처럼 이거는 몇 번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재밌게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놀이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는 에버린 그레니라는 청각 장애를 가진 네. 청각 장애인데 타악기 독주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 청각 장애 타악기 독주자입니다. 아, 본인이 트는 어떤 그 리듬이나 이거를 몸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진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 듣지 못하는데 이거를 맞춘다는 게 특히 그렇죠. 이건 박자가 생명인데. 리듬인데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연습을 했냐라고 한다면 벽에 손을 대고 서로 다른 음계를 신체 부위와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그런 걸 뭐 높은 음은 목, 낮은 음은 다리에서 울린다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과 음의 차이를 손끝만 사용해서 안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좀 재밌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사실 저는 이 에버린 그레니를 잘 모르니까 네. 정말 대단하다이지만 제가 아시는 분 얘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스테픈 커리, 스테판 커리 농구 선수? 농구 선수.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안다는 줄 알았는데. 아유,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면 네. 농구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예. 옛날에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뒤돌아서 쓰는 숏 네네네. 해가지고 이제 등지고서 뭔가 플레이를 했다면 네. 스테픈 커리는 그냥 앞에서 바로 쏴버리잖아요. 예. 되게 먼 거리에서. 앞에 이제 수비가 있으면 더 예. 뒤에 가서 쏴버리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프런트 농구라고 하는데 현대 농구가 프런트 농구가 되는데 스테픈 커리가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스테픈 커리가 이 개념을 바꿔놓은 사람인데 정말 놀라운 게 이 사람이 대학 때만 해도요.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슛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너무 좀 비리비리하고 약하고 해가지고 막 신체적 조건이 그리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바꿔놓은 게 코치인데 이 네. 코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습을 3점 슛을 정말 중앙선에서도 쏴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쏘잖아요. 네. 이 3점 슛 연습을 게임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초 안에 몇 점 넣기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 자기 혼자서 그 기록을 깨려고 게임처럼 그러면 아마 여기 나오진 않겠지만 뭐 햄버거 내기라도 했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즐겁게. 그렇죠. 그래서 지루하게 계속 쏜 것이 아니라 슛을 쏜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축 감각을 익히게 되고요. 그런 몇 초 안에 몇 점 넣기 하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계속 슛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게임 감각에 좀 더 가깝기도 하고 아. 그러면서 지금의 스테픈 커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구조물이라는 그 키워드가 뭔가 저 높은 빌딩을 내가 한 번에 지어야지 하면 어차피 힘들고 네, 그게 네. 아니라 즐거운 오두막. 네. 나의 어떤 뭐 작전 본부처럼 만들 네. 수 있는 그런 오두막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의미였네요. 네. 근데 또 이게 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꾸준히 뭘 해야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음. 사실 또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 네. 아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네. 얼마 전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대학생 아이들의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네. 중간고사 때 정말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예. 혹시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벼락치기 스타일이세요? 꼭 고르라면 이제 벼락치기에 가깝죠. 예. 거의 90%가 벼락치기인데 네, 네, 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잠들면 죽거든요. 그러면 예, 예. 잠들면 학점으로 바로 이렇게 보복이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 도서관에서 그냥 죽어라 달리시는데 네. 그럴 때 잠깐만 이게 지금 너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는 차라리 잠깐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한번 하고 다시 공부에 집중할 때가 조금 더 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한번 휴식하고 잠깐 자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오히려 달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휴식 같은 것들이 새로운 배움의 깊이를 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사람이 좀 있는 거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휴식 시간이 되게 낭비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뒤에 시간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휴식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전진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란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여기서 얘기하는 또 그 임시 구조물의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 뭐 외울 때 어릴 적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빡빡이. 네. 한 100번 쓰면 외울 수 있겠지 하고 하는데 딴 생각하고 이제 볼펜만 닳고 있어. 근데 저도 뒤늦게 배운 건데 네. 입력만큼이나 출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력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 정도 휴식을 좀 취하고 잠도 어느 정도 자야 이게 제대로 머릿속에 새겨지고 출력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이걸 어릴 적에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말씀하신 빡빡이 시키고 그러니까 네. 깜지라고도 하잖아요. 깜지. 그 공부 방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접근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전진을 위한 후퇴도 필요한 거고 네. 옆길로 살짝 빠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네.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 개인의 역량으로만 돌파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네네. 이게 서로 또 도움도 좀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일 네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예가 나오는데요. 예. 황금의 13인이라고 황금의 13인. 네, 해군 장교들인데 네. 말하자면 처음으로 유색인종을 장교로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한 압박을 받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 못하면 거 봐라, 니네들은 원래 안 되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13인은 정말 꽁꽁 뭉쳐가지고 네네.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서 그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해서 같이 뭐든지 같이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좀 더 높은 13인이 전부 다 잘 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처음에 말하자면 해군 장교의 유색 인종이 들어가는 길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례보다 애덤 그랜트가 직접 소개한 사례가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소개했냐면 네. 기말고사 때 이게 교수니까 기말고사 때 이번 시험 어렵게 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대요. 네.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렵게 낸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긴장되죠. 그러니까 아씨 뭐예요 막 그러는데 네. 그래서 한 가지 약간 TV 쇼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 기재를 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네. 3번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3번 문제를 맞힐 만한 학생의 이름을 써 넣으면 그 학생이 맞으면 너도 맞는다. 이렇게. 시험에서요? 네. 오. 그러니까 마치 TV 게임쇼 하다가 전화 찬스 해가지고 네네네네. 누가 알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시험에서 쓴 거죠. 근데 이 선언 하나 때문에 기말고사 점수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가 맞출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맞춰서 그 점수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기제가 재밌는데 누가 그 문제를 맞출 만한지 알려면 내가 그 친구가 그걸 잘하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야 게임 이론은 저 친구가 좀 잘 알지 음. 라든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다 같이 했대요. 아, 그러니까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네. 공부를 다 같이 하면서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게임 이론을 잘하면 야 그럼 그건 네가 좀 정리해 하는 식으로 같이 모여서 하니까 이 친구는 게임 이론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애들한테 알려주고 나는 이걸 잘하니까 또 이걸 또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같이 준비하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개념 정리하고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시험을 준비했더니 전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팀으로 준비를 하니까 각 개인들도 능력치가 향상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애덤 그랜트가 예전에 기브 앤 테이크에서도 얘기했던 호혜 사회 비슷한 거거든요. 서로 돕고 도와주는 사회가 결국에는 그 팀도 발전하지만 그 사람 자체도 발전한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 그 얘기와도 좀 통하는 얘기예요. 야, 자연스럽게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고 네. 팀워크도 올라가고 그게 또 개인의 성과로도 이어지는 거고요.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기회의 문이 네네. 나옵니다. 기회의 문. 네. 뭐 사실 많이 들어보는 표현이기도 한데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회의 문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회의 문은요. 조금 기회를 문이잖아요. 그 네. 구조잖아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의 문 하면 그냥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구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라는 이 구조를 내가 만든 건 아니니까 기회 문을 여는 건 나지만 그 문은 누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는 기회의 문이라는 개념을 조금 어떤 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체제. 네네. 아하. 그러면 그 체제 속에서 일단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보통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 혁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노력한다면 가능성도 더 크죠. 근데 그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거잖아요. 네. 이런 거,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게 그 말컴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해서 원래는 다른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쓴 용어예요. 근데 말컴 글래드웰이 강조를 한 건데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좀 다른 뜻으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네. 1만 시간 정도 내가 무언가를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해야지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 1만 시간을 좀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더라는 거죠. 3분에서 10년 정도를 뭘 해야 된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 말콤 글래드웰이 쓴 개념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루에 3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할 수 있어. 10년 동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배경. 그렇죠. 하루에 내가 바이올린만 이런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10년 동안 연습할 수 있는 그 얘기하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걸 밀어주고 할 수 있게 하는 그 배경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배경을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10년이라는 그 숫자가 너무 꽉 박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체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럼 가장 눈앞에 있는 게 이제 학교죠. 거기서 여기 그 핀란드 예를 많이 들어요. 네. 핀란드가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1위래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성장할 기회를 주도록 그 학교 체제 그 교육이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는 단 하나의 두뇌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그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핀란드 학교 예를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꼴찌하는 학생이 이해를 못해도 기다려준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나라마다 좀 특성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잠재력은 크지만 누구에게는 기회의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을 좀 빌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단 지성의 힘. 네. 여기서도 아까 같이 하니까 뭐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체제에서의 집단 지성을 얘기할 때는 같이 한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좋은 얘기를 짜내면 대기업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아이디어 낼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빠르지도 않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뭐가 필요한 거냐라고 했을 때 집단 지성이 모였을 때 그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지도력,
절차, 체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사례가 칠레가 그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칠레 광산. 네, 광부를 구조하는데 그 구조팀의 얘기가 나와요. 어. 근데 이게 그냥으로 하면 이거는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뭔가 비상한 그런 해결책이 필요했을 때 예. 정말 막내 엔지니어의 이야기까지 다 귀담아 듣고 그럼 PT해봐라. 가능성 해보고 결과적으로 저 위에 사람이 낸 게 아니라 막내 엔지니어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해결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하. 이 막내 엔지니어의 이야기도 이렇게 다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체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집단지성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회사 내부에서도 네. 팀 단위로도 사실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항상 모여봐. 아이디어 내봐. 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약간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될까 혹은 잘 안 나올까? 네. 문제 해결이 안 될까? 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장이 그 회의 주도를 안 하셔야 돼요. 팀장님 회의 주도를 하는 그 순간 이미 그래서 이러게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팀장님은 그냥 정말 그 회사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실제로 아예 막내한테 회의를 한번 맡겨본다든가 새로운 방향으로 해야지 이 친구들이 뭐라도 말을 하지 안 그러면 괜히 얘기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 좋은데 자네가 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항상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시키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체제들이 별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회의의 방식들을 좀 다르게 좀 바꿔보면은 그래도 좀 이 친구들의 얘기를 끌어내보고 괜찮으면 그것도 또 그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몇 번 겪어야지 내 의견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든 포텐셜 이 책 내용 자체가 잠재력을 또 이제 끌어내는 네네. 그런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제 신입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뭐 발언권을 얻기는 뭐 쉽지는 않아요. 기존 맞아요, 조직에서.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직원들이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은 아닐까?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 이런 건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친구를 믿어주면 예를 들어 그 외국의 어떤 OTT N사 같은 경우에는 네. 신입사원도요. 들어온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100만 계약을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완전히 믿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그게 잘못되면 이제 신입사원 몇 개월 하고 이제 근무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나한테 책임이 오면은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책임을 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키는 거 하라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해보고 이 친구가 믿을 만하다 하면은 그런 책임을 좀 조금이라도 줘가면서 그 친구를 좀 역량을 계속 조금씩 시험해보는. 네네. 이 친구 역량보다는 요만큼 높은 일을 줘가면서 줘보고. 조금씩 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그 위에서 윗사람 팀장 입장에선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이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선입견이 한국에서는 학력, 어느 학교 나왔어, 뭐 학점, 영어 점수, 그 지수가 다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을 가지기 쉽게 되는데 이런 지표를 벗어버리고요. 그냥 이 사람을 내가 한두 달 보면서 이런 친구 이렇게 한번 일을 줘보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력서에 담긴 한 줄 한 줄 한 줄이 네. 선발할 때 좀 편리하려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있습니다만 그게 곧 이 사람의 잠재력을 다 보여주는 거는 아니다. 품성을 전혀 거고. 넣지 못하고 인지기량만 들어가고 예. 품성기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자소서라고 네네. 자기소개서에 좀 가중치를 많이 두기도 하는데 네. 요즘 이런 것도 챗GPT로 쓰고 막 이런. 그래서 원래도 챗GPT를 쓰면요. 네. 정말 한두 줄밖에 안 되거든요. 내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좀 네. 5,000자로 늘렸어줘 그러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공모전은 기록이 나와요. 뭐 누가 가가지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뭘 어떻게 했냐느니 하면서 약간 그 예전에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했거든요. 요즘에 챗GPT가 정말 자소설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씁쓸합니다. 네. 히든 포텐셜 이 책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키워드도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네.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네. 행동 지침.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장이 품성 기량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자제력, 주도, 결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불편함에 익숙해지기, 그리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불완전하지만 무언가 하기 뭐 이런 식의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임시구조물이라는 개념으로 뭐 실행을 놀이로 전환한다든가 가끔은 우회한다든가 그리고 체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모든 학생들의 최고 기량을 발휘하게 학교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고요. 그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도 설계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팀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팀도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오늘 함께 읽었고요. 오늘의 심쿵 한방으로 핵심 구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시안 작가님께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인지적 기량들이 자동화되면서 우리는 품성혁명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상호작용과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품성 기량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인지적 기량들은 자동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품성 기량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특히 이걸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방금 이렇게 하신 인지적 기량이 자동화되고 있다 이 구절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더 큰 단락의 그 마지막 구절인데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간의 인지적 기량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한다면 품성 기량은 인간을 기계 이상의 존재로 승격시킨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기량의 그걸로 차별화를 하는 게 얼마 전까지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AI의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지적 기량이 이 정도는 다 확보하고 그쵸, 시작할 그쵸.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결국 품성 기량이 AI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리는 품성 기량이란 말 자체도 낯서니까 그러면 이런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의 경쟁력을 좀 미리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잠재력에 그 불씨가 있다면 네. 거기에 부채질을 해서 활활 타오르게 해줄 수 있는 게 품성일 네.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도 인성도 품성도 정말로 중요하고 이게 인지적 기능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면 기계 AI와 인간은 이제 품성적 기량으로 차이가 날 것이다. 네. 오,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네. 자, 오늘 히든 포텐셜 애덤 그랜트가 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이시안 작가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